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이번 영상은 북유럽의 작은 섬나라 아이슬란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10여 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이슬란드는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만 2008년 경제 위기 때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위기를 기회 삼아 영웅으로 등극한 총리는 비자금 혐의로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인구는 약 33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세종시 정도의 인구 수준이고 면적은 10만 2,775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북극권에 위치해서 굉장히 추운 나라처럼 느껴지지만 따뜻한 북대서양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위도상의 국가들에 비해 온화한 날씨라고 합니다. 2007년까지만 해도 아이슬란드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1인당 GDP가 6만 달러가 넘을 정도로 부유했기 때문에 2007년 유엔이 실시한 설문에서 가장 살고 싶은 국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적은 인구수이기에 가능한 숫자이겠습니다만 정말 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급증, 민간 소비 증가, 금융시장 개혁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이슬란드는 전통적인 어업 국가입니다. 수출 대부분이 수산물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남아도는 나라이기 때문에 값싼 전기를 이용한 알루미늄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중반 외환 규제 완화 및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정책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유럽의 금융허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카우프싱, 란즈방키, 글리트니르 3대 은행이 민영화합니다. 민영화된 은행들은 해외 투자에 나섰는데요. 이때 엄청난 부채, 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합니다. 한때 이들 3대 은행의 자산 규모가 GDP의 12배에 이르고 그 가운데 70%가 해외 자산이었습니다. 은행의 실적이 곧 나라의 소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약한 아이슬란드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었고 대외 채무가 GDP의 7배 이상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높은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인 노력 대신 외화 차입에만 의존함으로써 아이슬란드의 대외 채무는 몇 년 동안 급증합니다. 실물 경제의 뒷받침 없이 과도하게 비대해진 아이슬란드의 금융 분야는 외부 위험에 취약해집니다. 아이슬란드 은행들의 주요 투자 방식은 LBO 방식, 즉 레버리지 바이아웃 방식이었는데요. 이는 빚내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최대한 끌어와서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를테면 100억짜리 회사를 사면서 80억 원의 대출을 끼고 사는 방식이라 자기 자본은 20억만 있으면 됩니다. 회사가 10% 가치 상승 시 자기 자본 대비 50%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회사 가치가 20% 정도가 감소하면 전 재산을 잃게 되는 투자 방식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공격적인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경기 악화 시 굉장한 후폭풍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2008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면서 세계는 긴축 경제로 접어들었고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파산 지경에 이르며 경제가 곤두박질 칩니다. 아이슬란드의 이자율은 18%까지 오르고 자국 통화인 크로나와의 가치는 절반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결국 아이슬란드 경제의 핵심인 3대 은행들은 파산합니다. 주식 가격은 95% 폭락하고 정부는 이를 국유화합니다. 파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회사에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줘야 합니다. 즉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시킨 다음 채권자에게 자녀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자들이 은행에 떼인 돈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돌려받게 되는데 이런 부실화된 채권을 싸게 사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회수되면 이익을 보는 이른바 NPL 투자가 성행합니다. 즉 은행이 망하면 다양한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먹을 게 없나 살펴보게 됩니다. 망한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저렴하게 사들이거나 은행으로부터 받을 돈, 즉 채권을 사서 예상 배당액이 더 나오지 않을지 살펴보게 됩니다. 아이슬란드가 당면했던 가장 심각했던 사안은 아이스세이브 상환 문제였습니다. 아이스세이브는 아이슬란드의 란즈방키 은행이 영국과 네덜란드를 상대로 판매한 고금리 온라인 저축 상품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일단 저축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먼저 저축한 금액을 돌려주었고 아이슬란드에 예금 원금 전액을 5.5%의 이자율로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아이슬란드 국민 1인당 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아이슬란드의 저축예금을
테러 방지법을 인용하여 동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정부는 다른 국가들처럼 국가 채무를 15년간 채권국들에게 갚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는 아이슬란드 국민들의 15년간의 세금으로 빚을 갚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 항의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방송사 저널리스트 출신이었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한 귄레이그소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합니다.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은행이 잘못한 일을 왜 시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냐며 외쳤습니다. 이는 인디펜스 무브먼트라 불리는 시위였습니다. 테러 방지법을 적용한 영국과 여기에 꼼짝 못하는 정부에 분노하여 주방용품을 들고 거리에 나와 시민의 의식을 보여줍니다. 기존 총리였던 하르데 총리는 재무장관 당시 은행의 민영화를 성공시키고 축배를 들어올린 장본인이었습니다. 몇 년간 경이적인 경제 성장으로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르데 총리의 은행 민영화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가장 취약하게 반응했고 나라는 파탄 지경에 이릅니다. 시민들은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고 하르데 총리는 결국 총리직에서 사임합니다. 그리고 부채를 상환할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기업이 탐욕으로 저지른 일을 아이슬란드의 평범한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 국민의 뜻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국민투표 결과 부채 상환 요구는 거부됩니다. 빚을 갚지 않고 배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환 요구를 거부한다면 경제적 고립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은행의 투자 실패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가하지 않으면서 복지에 투자했고 영국과 네덜란드와 같은 강대국의 요구를 뿌리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아이슬란드의 경제는 회복하면서 끔찍했던 경제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를 두고 혹자들은 복지 투자의 성공 사례로 왜곡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갚아야 할 천문학적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빚을 안 갚고 배째일 수 있었다는 것은 인구 30만의 국가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아이슬란드의 영웅 귄레이그소는 정권 교체의 1등 공신으로 2009년부터 진보당의 대표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마침내 2013년 총선에 승리하여 총리가 되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1975년생으로 최연소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선적 행동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바로 2016년에 있었던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 때 그의 자산이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발단은 총리가 2007년 부인과 공동 설립한 기업 윈트리스의 지분 50%를 재산 공개일 직전인 2009년 12월 31일 부인에게 단돈 1달러에 넘긴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공직자가 되어 재산 공개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총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IMF 구제금융이 이루어지기 전 파산한 은행들이 발행한 42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균레이그손 총리는 이런 채권 보유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구제금융 채권단과 협상에 심각한 이해상충이 있었습니다. 균레이그손 총리는 이를 두고 자신의 협상 방향이 오히려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방향이었다면서 더러운 의도는 없었다며 변명했습니다. 반정부 운동 당시 그는 탐욕스런 금융권과 투자업계를 비난하면서 망해버린 은행에서 무엇 먹을 만한 게 없는지 살펴보는 자들 역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뒷주머니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국가를 대표로 하는 협상 주체였습니다. 본인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면서 협상을 하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를 응징하기 위해 시민들이 또다시 광장으로 물밀듯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결국 총리직을 사임합니다. 아이슬란드는 작은 나라라서 그런지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즉각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나라더라도 보고 배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위선자들에 대한 밝은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권력을 잡기 위해 마이크를 잡는 균레이그손 같은 인물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치 국민의 편인 것처럼 국민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자들의 말은 더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TV 속에서만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인을 보면서 흐뭇해한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따뜻한 가족 영화 한 편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을 원한다면서 자꾸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한과 힘을 더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따뜻해 보이는 그들은 어차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